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읽다가 제 사연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작성해봅니다. 제게 소중한 인연이 된 분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이며 할머니께서 물질을 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국수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제주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 번 서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8살 때 처음 방문한 서울은 정말 화려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요즘 제주도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많다고 해요. 주로 관광객들이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을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본 게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때 딱 2박 3일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갔었는데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것이었어요. 어리버리하게 부모님 뒤를 쫓는 제 모습과 달리 능숙하게 집 드나들듯이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여름방학을 기념하여 제 생애 처음으로 서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철저하게 제가 주도를 했어요. 첫째 날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예약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가 많은지, 이래서 고깃집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깃집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도 있었고 직원도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부모님하고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나누던 걸 기억해요.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시내를 걷는데 시내에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8시, 9시만 되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서울은 10시가 넘어도 화려한 간판들이 빛을 내고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감탄 속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정말 좋았고 거기서 평생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서 1시간이나 몸을 담궜습니다. 그 다음 날은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오픈 시간에 들어가서 퍼레이드까지 다 봤습니다. 어두워지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이 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를 다 탔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머리띠와 요상한 요술봉 같은 것도 샀습니다. 다 논 뒤에는 밖에도 구경을 했는데 도로가 정말 넓고 건물들도 아름다르게 컸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2박 3일이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제게 절대 잊혀질 수 없었어요. 제주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엔 서울의 풍경이 계속 남아 있었죠. 생각해도 마음이 두근거리며 반짝이는 느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꼭 서울에 가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없었죠.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미술이나 음악 재능도 없었어요. 기술도 특별히 없었죠. 심지어 욕심도 없었죠. 학교에서는 그저 착한 아이로 알려진 저였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공부로는 올 수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한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에 부합하게 엄청 친절하시다고 유명해요. 우리 부모님의 가게에 건강하신 분들이 자주 오셔서 다 드시고 가시면서 이곳은 정말 친절해서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한 인터넷 후기들에도 사장님 부부가 친절하다는 글이 많았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좀 덜렁거리지만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왔어요. 하지만 예의 바르다고 해서 누가 나를 서울로 데려가 줄 것 같진 않아요. 친구들은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거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서울에 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영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돈이 아주 많아서 저한테 서울집 하나를 떡하니 구해주실 분들도 아니었고 친척들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러운 마음을 감추고 축하만 해주었죠. 20살이 되고부터 부모님이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도우며 도움이 되는 건 분명 보람차고 기쁜 일이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죠.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종 계산을 하며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계산을 도와드릴게요. 35,000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서울에서 왔어요. 와, 그러셨구나. 가족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다음 달에 군대 가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혼자 여행하러 왔어요. 혼자요. 혼자 여행이요? 혼자 여행이라니. 그때는 저에겐 그게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여행 온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가게 일을 도우면서 처음 보는 경우였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속에 감춰져 있던 모험심 같은 게 스물스물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서울에 갈 거예요. 왜? 무슨 일로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여행이요. 여행 가려고요. 아, 또 뭐라고? 여행이라면 다다음 달 휴가를 맞춰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오랜만에 서울에 가보겠네. 아니요. 제가 혼자 갈 거예요. 혼자 서울로 여행 가려고요. 왜요? 혼자 가는 게 어떻게 위험한 거죠? 오늘 가게에 온 제 동갑인 남자 손님도 혼자 서울에서 왔다던데요. 그 사람은 남자잖아요. 여자도 혼자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아이가 저 하나뿐인데 혼자 여행을 가서 걱정될 텐데, 특히 여자애가 혼자로서는 서울로 간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날부터 제가 계속해서 조르고 졸랐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졸랐고, 가게나 집에서도 졸랐어요. 사탕을 사달라고 5살짜리 아이처럼 계속해서 조르는 듯 했죠. 그러나 부모님은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싶던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물질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저희와 같이 살고 계시는데요. 할머니는 자신의 말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제주도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렵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그러한 소망을 품었을 때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진이가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 어려워하는데 그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수진이에게 서울로 갈 것을 지시하셨고 우리 가족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혼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잔소리를 하시면서 수없이 잡담을 하셨습니다. 수지에게 차와 사람을 조심하라는 단어가 괜히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셨죠. 있는 게 아니야. 어디 갈 때마다 꼭 엄마와 아빠한테 문자로 알려주고 밤에 자기 전에 전화해야 해. 엄마와 아빠한테 알려준 일정대로 움직이고 숙소에 늦지 않게 들어가야 해. 서울은 밤이 밝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도 하지 말고 비행기를 내리면 먼저 전화하고 친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났는지 꼭 말해줘. 알겠지? 그날은 잔소리까지도 기분이 좋았어. 또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오르면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된 기분이었어.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많고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이상한 일들이 있다 하지만 골목길도 많이 접했지만 그 모든 게 신기하고 가슴이 벅찰 만큼 신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내 친구가 간호사가 된다니 그것도 서울에서 너무 신기하고 대견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시간이 남아 제 여행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서울에 오니까 너무 좋다. 나도 정말 좋아. 계속 서울에서 살면 좋겠다. 살면 되지 뭐. 어떻게?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너처럼 공부를 잘해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바다 사람이 살기에 서울은 너무 무섭고 팍팍하잖아. 역혀서 일상 언어로 호러발된 문장은 생략하세요. 수지야, 그거 다 선입견이야. 서울 사람들도 돈 없어서 다 벌면서 사는 거야? 세상의 직업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을 찾으면 되는 거야? 또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이 고향이 아니야. 우리 학교 동기들만 봐도 모두가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나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이었지만 친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니 또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데 왜 겁을 먹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친구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수진아, 우리 같이 살래? 뭐 이렇게 말이에요. 뭘 같이 살아? 나 이번에 기숙사 나가는 거야? 통금 시간도 너무 빡빡하고 룸메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가려고 해. 그래서 어디서 살려고 하는데 학교 근처에는 오피스텔이 엄청 많더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보증금은 해주신다고 하시고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알바해서 벌어야 된다고 하셔서 좀 골치 아프긴 한데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지 뭐. 동기들 보니까 알바 안 하는 애가 없더라. 너와 같이 살면 월세도 아낄 수 있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너도 좋아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솔직히 당황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생각해 볼 테니까. 서울 여행은 일주일인데 그중 4일 동안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서울에 살아야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가득 찬 내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제안해준 서울 오피스텔은 보증금이 몇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 친구를 잘 알고 계셨기에 부모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짐을 어떻게 옮길지, 이 모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화려함에 눈이 멀어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며 결정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이든 살든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제주로 돌아가지 않고 전화로 할머니와 부모님을 설득해서 짐을 싸고 서울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의 도움이 컸어요. 어린이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무작정 서울로 보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셔야겠어요. 친구와 함께 집을 구한 후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친구가 인터넷을 뒤져서 일자리를 찾아주었고 오피스텔 근처의 무할리필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무할리필 고깃집이 엄청 유행했던 때였거든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어린 손님이 많아서 제처럼 어린 알바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부모님의 식당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식당 일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 서울로 살기 시작한 뒤 한 달쯤 되었을 때 제주에 한 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기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였죠. 제주에 내려가자마자 부모님 가게로 갔다가 가게가 영업을 마치고 아버지가 친구들과 한잔하고 계셨다고요. 야, 우리 수진이 서울로 갔다 뭐 하러 갔는데? 대학 다녔어? 이런 세상에 대학 가면 뭐 얻어? 대학 안 다녔어. 그래서 다른 데 갔는데 아이 뭐 하러 갔는지와 뭐 하러 갈 거야. 경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제주에는 사람이 없느냐 놀러 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무슨 계획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건데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일하고 있잖아. 무슨 계획 있는 거야?
니들이 가게 그 무슨 사업을 상속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냥 집에 있지 말고 제주도 가서 일이나 해봐. 너 인간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수진이도 일하고 있어. 돈 벌려고 서울로 갔어. 인간아, 이런 술을 마시고. 너 같은 새끼 넌 뭔데 대학이나 일몇하고 엉망을 짓고. 넌 대학 다니니. 넌 뭘 대단한 일을 하냐. 너는 왜 그렇게 불편해하는 말을 하니. 안녕하세요. 다음은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하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 자식아. 당장 가 꺼져.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의 말에 잔뜩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렇게 화가 나신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때 일주일 정도 제주했었는데 머릿속이 참 복잡했습니다. 제주에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는 게 맞는가 싶기도 했고 서울 가서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답을 못 내리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고기 뷔페 알바를 하면서 고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는 친구들도 저마다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재수생 준비를 하며 등록금을 모았고 어떤 친구는 요식업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알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재택근무를 하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고 한심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사는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 상담 일 해볼래? 응, 상담. 무슨 상담이야? 내가 최근에 친해진 졸업생 선배가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거든. 그러나 거기서 상담실장을 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장님이 따로 계셔서 경력 같은 건 필요 없고 점고 친절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를 딱 생각해냈어. 일단 이야기는 해뒀는데 어때? 그 선배가 일하는 피부과는 꽤 규모가 크고 찾아보니까 거기 원장님 실력도 좋으시더라.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이라니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사실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분과 상담을 하니까 상담사가 따로 있는 건 처음 알았죠. 알아보니까 규모가 큰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같은 곳에는 상담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로 계신다는 말도 있어요. 21세에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삶에서 뒤처진다는 속도로 바로 면접을 보러 갔죠. 제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피부가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로 단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 일하던 고기 뷔페에서 피부과 상담 직원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피부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었는데 어떤 피부 타입인지부터 학습하고 다양한 시술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시술 방법과 금액까지 모두 공부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니까 일을 잘 해내야 할 텐데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잘 해내지 못하거나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고객님들과 상담하는 게 꽤 재밌었습니다. 고객님들이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듣고 알맞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는 것도 보람차웠고요. 상담 업무는 처음이었지만 고객님들과 원장님, 간호사분들, 실장님 모두 제가 친절하게 업무를 잘한다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어렵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직장에서 적성에 맞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제 서울 생활에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제가 취직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계세요. 제가 취직을 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답니다. 아빠도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식사를 거르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알겠어요. 아,
아빠는 요즘 수진이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동네 방방이 떠들어서 바쁘다. 예전에는 부족한 딸로 아버지가 제 친구와 싸우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저를 자랑하며 다니신다니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연락이 왔어요. 눈을 떠 있는 내 코를 베우려는 사람도 없었고 무섭고 이상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첫 직장에서 일하게 된 지 2년 정도 된 때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좋고 원장님께서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셨기에 직원들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며 다녔던 거죠. 그러나 그때 원장님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고생하게 되셨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이 매우 잘 운영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일은 그만두시지만 병원은 다른 원장이 명의를 바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들도 그대로 다녀도 되며 제가 그만두더라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 역시 섭섭하지 않게 챙겨준다고 하셨고 실업급여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었지만 함께 일하던 분들이 모두 그만둔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바뀌면서 일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출퇴근으로 3시간을 오가고 있었던데요. 실장님도 그만두신다고 하셨고요. 솔직히 같이 일하는데 원장님보다 간호사 언니들이 실장님을 더 많이 보니까 그분들이 그만두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원장님께서 급하게 자리를 비우시면서 저도 급히 새 병원을 찾아보았습니다. 큰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고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와 함께 사는 오피스텔 근처 시내 피부과에 상담실장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실장급은 아니지만 경력 2년부터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근처에 있고 면접 한번 보자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병원은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니 카운터에 계신 분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간호조무사 2분 계시고 안에 대표 원장님 1분 계셨습니다. 이전에 강남 피부과에서 2년 일했습니다. 네, 원장님의 건강 상태로 일을 그만두시게 되어서 저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들이 정말 많으셨죠? 하루 종일 상담했던 적도 있고 많이 바빴을 텐데요. 저희는 동네 병원이라 그리 바쁘진 않고 환자들의 유형도 다양해요. 주로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가끔 학생들도 피부 고민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시술을 강남병원만큼 많이 하진 않아서 상담은 실장님 1분만 계실 텐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출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할게요. 해볼게요. 네, 좋네요. 수진 씨가 웃는 것도 예쁘고 발음도 정확해서 상담을 잘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주세요. 사실 첫 직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할 때 어렵다고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2번째로 만나게 된 원장님도 너무 좋으셨어요. 말투도 상냥하게 하시고 저를 상담실장으로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원장님은 너무 좋으셨지만 문제는 2명의 간호조무사였어요. 한 명은 근무한 지 3년, 다른 한 명은 근무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제보다 몇 살 정도 많은 언니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엄청 친했대요.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부터 카운터에서 히히 소리를 내며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를 들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에는 원장님이 진료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들, 이렇게 3명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저는 상담이 없을 때는 상담실에서 나와서 시술실, 진료실, 그리고 카운터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말투도 조금 떨리고 무엇을 물어봐도 잘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태를 엄청 부렸습니다. 원장님은 근처에서 가끔 점심시간에 집에 가시거나 자녀들과 밖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낀 적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식사하러 가세요.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게 돼요. 그런데 꼭 제가 앞에 있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건지 예전 실장님은 어째서 첫째는 상담을 엄청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가 봐. 예전 실장님은 얼마나 상담을 빨리 척척 하셨는지 상담실이 밀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담이 계속 더디니까 대기자가 항상 꽉 차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매우 정신없어요. 실장님 말이 좀 느린가 봐 이렇게 저를 기분 나쁠 만한 말을 제 면전에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지내려 커피를 먼저 사가보고 매번 인사를 먼저 건네는 등 노력을 해봅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기분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저를 싫어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 병원은 상가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약국, 죽집, 카페가, 2층에는 학원들, 3층에는 우리 피부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4층과 5층에는 또 다른 학원들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주차장도 있었죠. 이 건물은 대체적으로 완전히 막힌 지하층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긴 했지만 지하 공간이 경사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경비 및 주차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3분 정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주차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죠. 돌아오실 때 근무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잘한다는 것으로 유명했던 저였기에 항상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나가면 경사진 곳을 내려가지 않아도 되어서 항상 그쪽으로 퇴근을 했었거든요. 지하 1층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자마자 주차장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잘 보셔야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저희 병원 조무사 쌤이 있었고 그 옆에 경비 아저씨가 계셨고요. 보니까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조무사님의 차가 조금 긁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심했어요.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차장 관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가 이렇게 긁혔는데요. 아저씨가 관리를 잘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맞죠? 이런 일 하라고 세워둔 거잖아요. 우리가 건물세 내는 걸로 아저씨들 월급을 받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배 아저씨는 옆에서 계속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던 사람들 몇 명이 멈춰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다르잖아요. 그 셈이 우리 병원 셈이라는 것도 알고 경비 아저씨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고요. 실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무슨 일을 불러일으킨 건가요? 차량이 긁힌 이유와 누가 긁힌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무주의 경배 아저씨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차량이 긁힌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샘씨, 이해하니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샘씨는 여기서 자취 중이시고 건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죠. 샘씨는 그냥 이곳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라고요. 그런데 왜 월세, 경비분들의 월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샘씨의 직업까지 따져가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상해요. 맨날 사근사근하게 지고 들어가기만 했던데 제가 갑자기 세게 나가서 당황스럽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곳에서 차를 긁은 걸 아이러니하게 경비 아저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건지 조무사 샘의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씩씩하게 차에 타고 빠르게 주차장을 나가버렸어요. 경비 아저씨께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데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고맙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제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사과를 받아야 했는데. 아휴, 괜찮아요. 사과는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되겠어요? 가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아가씨 덕분에 잘 넘겼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다면
선생님 그럴 때는 확실하게 말하세요. 블랙박스와 CCTV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 3층에 새로 오신 분이시죠? 매번 인사를 잘해주셔서 제가 벌써 얼굴을 외웠어요. 네,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줄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래도 주신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봐요, 아가씨. 그렇게 한바탕 소독이요.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조교사 선생님들의 미움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말도 안 걸어주더라고요. 원장님 앞에서만 교묘하게 잘해주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제게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주차장 사건 이후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생기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른에게 예의 없이 하는 건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들 신경 쓰지 않고 제 일만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좋으시고 손님들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참고 일하기로 했어요. 예전 다닌 병원과는 달리 그곳에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종종 오시더라고요. 시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치료 목적으로 많이 방문해 주셨고 조무사 선생님들이 제가 말이 느린 줄 아니냐며 새로 오신 선생님은 참 친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상담할 때는 말이 어찌나 빠르게 하는지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불렀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서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제 상담에 만족하시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원장님도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럴수록 조무사 선생님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해지고 어느 날부터 인간은 퇴근할 때 해야 할 업무를 은근슬쩍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몰아주기 시작하여 화가 나서 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느냐고 물어봐도 자기들은 제가 똑똑하지 않다며 비웃으며 그들한테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빨리 처리하고 가자는 마음가짐으로 일했습니다. 한날 일을 다시 밀어놓으라고 저에게 요청하더라고요. 분노를 참고 상담실에서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올해 마지막 날까지 수고 많았어요. 친정 잘 다녀오고 3가지 후에 만나요. 그때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하루 남은 날까지 열심히 업무를 했고 다음 날이 설날이라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원장님은 먼저 퇴근하셨고 저는 조무사쌤들과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지연될 것 같아서 화장실에 나가다가 다시 상담실로 들어가 일을 오래 하였습니다. 그 후 1시간이 더 경과한 것 같아요. 이제 마침내 업무를 끝내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상담실에서 나오니 병원 문이 닫혀 있었어요. 조무사쌤들이 말없이 퇴근한 것 같아서 약간 당황했지만 함께 퇴근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나도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닫혀 있었어요. 설마 문까지 잠그고 간 건가 했다. 문고리를 다시 보니 밖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다. 신장으로 3일 동안 병원을 비우라는 한 원장님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조무사쌤들이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알고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갔나 생각하며 화가 났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여기서 나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복도를 보니 어둡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망연자실에 빠져 3일 동안 병원만 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문을 닫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즉 나를 구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다. 창밖으로 나갈지도 생각해봤다. 제가 본 것은 3층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일단 친구에게 말했던 건물 관리실에 전화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찾았지만 핸드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손에서 놓지 않던 핸드폰을 딱 그날 화장실에 두고 온 거더군요. 일반 전화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보니 코드가 없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3일을 버텨야 하는 건가 싶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2월 31일이었죠. 정말 추웠습니다.
우리 건물은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고 관리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거든요. 밤 10시가 되면 건물 전체의 에어컨이나 히터가 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부과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피부 건조함인데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관리실에 가서 시스템 에어컨과 히터를 최저로 설정해 달라고 부탁했고 병원 안에는 데이터를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장실에는 히터나 전기 난로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죠. 모두가 수면 양말을 신고 두꺼운 레깅스를 착용하고 일을 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히터를 끈 건물 때문에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생각해서 모두 담요를 가져와서 덮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3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하면서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바빠서 잠도 잘 못 자는 탓에 추위가 더해져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자면 정말 큰일이 날 텐데요. 소리라도 쳐야 할 것 같아서 창밖으로 다시 뛰어나가는 시도를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잠이 안 온다는 생각으로 잠을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2시가 넘겼을 때 떨리는 다리를 꼭 껴안고 반쯤 잠이 들 때였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투명한 문을 열고 내지르며 외쳤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찡그리며 문을 향해 봤더니 주차장에서 조무사를 포함한 소동이 있었던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자물쇠로 확실히 잠겼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열쇠를 좀 찾아올게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를 듣며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계신 데서 아저씨께서 주시는 뜨거운 차를 한 잔 받았습니다. 다리 옆에 히터를 두고 핫팩을 쥐고 있어서 얼어붙었던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쩌다가 거기에 갇혀서. 그래, 어쩌다가 갇히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오늘 아침 8시부터 여기 나와 있었거든. 근데 퇴근하면서 맨날 인사해주는 아가씨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출근을 안 했나 일찍 퇴근을 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맨날 보이던 아가씨가 안 보이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올라갔지. 뭐, 내가 좀 더 일찍 올라갔어야 했는데 아이고 많이 추웠겠어. 와, 그랬구나. 아니에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정말 얼어 죽을 뻔했어요. 내일부터 3일 동안 건물 문을 닫는데도 출근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만 당직 서고 그 다음에 다 셔터 내리고 가야지. 얼마 전에 주차장 보수를 했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부족해서 새벽에 잠깐 들렸다는 그 아가씨 덕분에 정말 살아남았어요. 아저씨 덕분에 살이 남았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해먹겠다고 했는데 목숨을 살려주셨네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말 그대로 기절하듯이 잠에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반나절 정도 자겠다고 했는데 병원에 홀로 갇혀 있었던 것이 큰 충격이었는지 악몽까지 꾸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 제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서 쉬면서 휴일을 보냈고 다시 출근하는 날 비장한 마음으로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조무사 샘들의 행동과는 12월 31일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정말 미안하다며 면목이 없다며 병원에 꼭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무사 샘들은 당연히 잘렸습니다. 그들의 소름 돋는 행동이 병원 CCTV에 다 찍혔어요. 제가 상담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 전화선을 뽑아 조용히 빠져나가면서 자물쇠를 채우고 키득키득 웃는 모습이었어요. 원장님이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CCTV 영상도 다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남을 쉽게 하고 질투하며 사는 그들이 너무 한심하고 상대하기도 싫어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그 둘을 불러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더라도 얘가 그러자고 했다는 이가 제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화장실에서 발견한 후에는 그런 일을 꾸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나쁜 사람들은 병원을 떠났고 새로운 직원들이 왔습니다. 이전 직원들과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격렬했는지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두 직원 모두 너무 좋고 친절하다고 하면서 서로를 많이 챙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생명의 은인과 같은 경비 아저씨도 아직 저의 건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비 아저씨와 많이 친해져서 가끔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주차장 쪽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청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지나가려는데 양복 입은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었습니다. 3초 정도 뚫어져라 쳐다보고 나서야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제주도에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중일 때 제 또래 한 남자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에 감명받아 서울로 혼자 여행을 왔고 그 이후 계속 살게 된 거였죠. 경비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여행을 하던 그 남자였어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신기해서 눈이 동그래져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갸웃거리며 물었죠. 아가씨, 우리 아들 알아요? 그 남자가 경비 아저씨의 아들이라고요. 세상이 좁다고 하고 한국에선 3다리만 건너면 모두 아는 관계라고 하지만 이런 인연이 어떻게 있을까요? 너무 신기한 인연 아닌가요? 더 신기한 건 저와 그 남자가 내년에 결혼한다는 겁니다. 20살 때 우연히 마주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종종 퇴근 후 제 미래의 시아버지인 경비 아저씨와 예비 신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직도 가끔 제가 병원에 같았던 일, 신랑이 부모님 가게에 왔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참 신기한 인연으로 이어진 제 소중한 사람들은 잘하고 일도 잘하며 서울에서 더 똑똑하게 생활하는 세대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